네, 새로 설립하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으로 유력한 김성한 환경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원전 유턴에 대해 원전업계는 제2의 탈원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변동성이 심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위주로 발전원을 구성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설은 지을 땅도 마땅치 않고 15년이 걸린다.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장기 계획인데 여기에는 지금 신규 원전 2기, SMR 1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된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이정윤 대표님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말대로 이게 되면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담긴 원전 건설 계획 이제 백지화 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원래 이제 없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것이 신규로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수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두 가지 측면이죠. 원자력 산업계가 특히 이제 건설 업종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수출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기본 또 맷집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도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원전을 어떤 지금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원전을 새로 건설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걸 표현하셨고 그러면 11차 수급 계획에 넣을 거냐 12차에서 뺄 거냐 이제 그런 또 조정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있는 게 11차 수급 계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12차에서 또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시사하는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네, 12차 다음 계획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지금 말대로라면 말씀대로 이제 정책이 최종 확정되는 건 아닌데 그에 앞서서 김성한 환경부 장관이 이제 새로 생기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으로 갈 텐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론을 좀 수론하겠다, 공론화 해보겠다. 좀 운을 뗀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여론이 어떻게 수렴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 11차 전력수급 계획을 손질하는 이제 12차를 만들 때 이게 확실히 빠지면 지금 그렇게 완전히 정해지는 수순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우리? 대통령 말씀 중에서도 건설 중단한다거나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은 사실은 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실성이 없다 이제. 원전 건설은 너무 오래 걸리는데 15년. 본인 임기 5년 동안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공론화 과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 공론화에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사실은 제대로 된 공론화라고 좀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간도 좀 지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또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 김성환 장관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1차에 있다고 그냥 무조건 한다 이거보다는 조금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정해진 겁니까 이게 대표님? 예, 11차에서 여야가 또 이게 수정을 조금 했잖아요. 원래 계획된 거에서 원전이 3기였는데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요? 예, 신규가. 근데 2기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의 여당이 조금 줄이도록 요구하면서 줄였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정해진 것으로 어느 정도 인식을 전력업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이제 탈원전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 안 짓는다면 결국 원전과 서서히 작별하는 게 아니냐. 지금 짓고 있는 건 하겠지만 이게 업계의 불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도 에너지 믹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로 가겠다. 그것이 이제 원전을 완전히 탈원전, 그러니까 다 없애버린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주력을 재생에너지로 가져가서 재생과 에너지 효율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어제 이제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원전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할 때 15년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아무래도 훨씬 짧죠. 태양광은 원칙적으로 우리처럼 이제 주민들의 동의가 좀 쉽지 않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보통 태양광 한 2, 3년이면 되고요. 육상 풍력도 뭐 한 3, 4년이면 됩니다. 해상 풍력은 한 5년 이상 걸리긴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해상 풍력조차도 현재 정기위원회 허가가 다 나와서 사실은 정부 사이드에서의 승인을 받은 단지가 한 30기가 가까이 됩니다. 30기가. 이미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부가 조금만 촉진을 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미 풀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11차 현재 전력 수급 계획에는 그 계획이 다 반영된 겁니까? 11차에는 2030년까지 78기가 누적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있는데.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걸 좀 더 확대하려고 할 겁니다. 확대하는 목표치를. 걸로? 네네. 그럼 확대하려면 더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태양광 풍력을? 네,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기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그거를 전력을 송신하려면 그거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 기간이 뭐 5년, 10년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력망을 아주 대규모 전력망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 걸리죠. 그건 아마 2030년 정도 돼야지 소위 말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하시는 건데요. 걸릴 것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망이 우리가 굉장히 지극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용량에 비해서 적게 쓰고 있다는 적게 거죠. 쓰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배전단에 있는 부분들을 바꾼다든지 하면서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좀 편하게 대응을 하자면 ESS가 있죠. ESS 저장 장치. 그래서 ESS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는 게 현 정부의 생각입니다. 지금 한병화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원전 신규 원서를 백지화한다고 할 때 원전 업계나 이제 원전 전문가들이 볼 때는 태양광 풍력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저장을 하고 전송하는 게 쉽지 않다.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원전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다. 태양광 풍력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래 걸린다고 원전은 더 이상 신규 원서를 포기하고 이걸 늘리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원전 에너지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태양광 풍력만으로 되겠느냐. 2030년, 그 이후에도 충분히 봐야 된다.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원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죠. 새로 짓는 건 안 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 그렇죠. 다 중단되는 거죠. 시간이 그렇죠. 이제 시간이 가면 중단되는 그 사이에 이제 기술 개발이 꾸준히 돼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이 많이 극복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전력망을 지능형으로 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ESS라든가 그다음에 수요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피크 전력 때 뭐 요금을 좀 부과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이 되는 과정이 일정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당장 이렇게 다 없애버릴 수도 없고 또 아니, 없애는 건 아니죠. 지금 있는 거는 짓는데 탈원전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믹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적정 수준까지는 일단 원전은 우리 원자력 하시는 분들도 일단 스위칭 에너지다, 전환기에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환기에 필요한 에너지다. 이 풍력과 태양광 대대적으로 확충하는데 현재 전력 수급 계획에 담긴 것보다 이미 현재 전력 수에도
2038년에 설비 용량을 지금보다 4배 늘리는 것으로 이제 돼 있다면서요, 현재. 그보다 지금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가라든지 이런 게 보면 혹시 전기료 인상 요인은 없습니까? 전기료 인상 요인은 당연히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 요인은? 전기료 인상 요인은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력, 그러니까 태양광은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역전이 되게 될 건데 풍력, 해상 풍력은 이제 높죠. 해상 풍력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원가가? 원전과 비교해 본다면? 원전하고 비교하면은 꽤 높습니다. 꽤 높은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의 발전 원가가 아직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돼 있는지. 왜냐하면 해외 쪽에서 지금 짓게 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소위 말하는 LCOE라고 합니다. 생애 주기의 발전 원가인데요. 이 LCOE는 풍력, 태양광, 육상 풍력과 태양광이 원전 대비해서 뭐 3분의 1 수준 이렇습니다. 굉장히 현저하게 많이 낮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전력 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LCOE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발전 원가가 많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전이 국내에서 원가가 아마 한 6, 70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뭐 풍력 태양광은 뭐 태양광만 하더라도 거의 100한 5, 60원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이 충분히 해외에서 있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비용,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안전 증가에 따른 설비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 충분히 반영됐느냐 그거를 이제 제대로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 그래서 해외 쪽은 어쨌든 그래서 풍력 태양광의 설치가 압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 지금 풍력 태양광 생애 주기 발전 원가가 이제 원전보다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해외에서도 다시 원전을 좀 새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현재 추세는 글로벌 원전 추세는 원전을 좀 더 다시 가동하는 분위기잖아요. 전체적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일단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원전이 아까 말씀하신 LCOE 관점에서 발전 단가가 이미 엄청 차이 나기 때문에 다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투자를 합니다. 원전에는 기존의 이제 원자력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사업적인 그 관성이랄까요?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고 실제 뭐 원가라든가 공급되고 있는 내용을 봐도 전 세계에서 용량 확장되는 거 보면 매년 뭐 그 원자력계가 10배, 재생에너지가 10배가 더 많이 공급되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10배 이상 공급이 되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의문은 제 질문은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주요국의 정책 변경을 보면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원전을 재가동하고 다시 탈원전에서 조금 벗어나는 움직임이다. 그런 추세 아닌가요? 과거에 오바마 정부 초기에 원전 르네상스를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원전이 이제 노후 원전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했다 그랬었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오바마 얘기하고 난 뒤로 소위 말하는 제한된 원전이라는 집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전 산업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Proposed Nuclear Power라는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수치가 2008년 대비해서 2014년까지 크게 늡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늡니다. 그러나 그 뒤로 급락해서 오히려 2008년 대비해서 2024년 더 낮아졌어요. 100기가 언더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원전의 전력 양의 변화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원전 전력 양이. 그 말은 제한된 원전이 건설이 안 되고 제한으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당시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제한만 있었고 계획들은 많고 요란한데 현실적으로 크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 대비해서 지금의 원전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다면 원전 르네상스 진짜 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보다 원전의 발전 단가는 훨씬 더 올랐고요. 재생에너지의 단가는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원전 대비해서 3분의 1, 뭐 많은 곳은 4분의 1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얼마 전에 원전 르네상스는 없다는 보고서를 낸 그 보고서의 핵심 제 견해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발전 단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전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성이잖아요. 수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늘린다 그러면 맨날 많이 비판하는 것이 단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원전의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러 지역에서 과거에 그런 계획들이 다시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게 되면 많은 벽이 부딪힌다는 거고요. 그걸 이제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15년 걸리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대책이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원전의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 후쿠시마 원전 때부터 일본도 원전을 다시 허용하겠다. 독일도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원전이 가장 온실가스가 없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추세는 그런 건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다시 이런 우려를 원전 업계에서 하는 거죠, 굉장히. 그렇죠. 원전 업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프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색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는 내용이 아닐까. 아니, 현실이 그런 색안경은 아니고 이제 현실이 그렇다는데.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력으로 처음으로 일으킨 나라고 또 그걸로 세계에 원자력이 보급됐고 그걸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자국의 원전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통제가 안 될 수가 있고 핵비확산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금 원전을 육성을 해야 된다 또는 4배로 키워야 되는 건 정치적인 얘기거든요.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방 주정부가 요금 체계를 올려주지 않으면 원전을 투자를 못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막 한다고 해도 주정부에서 원전의 요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이걸 투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원전을 건설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보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내부 사정을 좀 정확하게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병화 의원님, SMR 소형 모듈 원자로까지 어제 대통령이 언급한 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새로 한기가 반영이 돼 있잖아요. 현재 전력수급계획. 이 부분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됩니까? 기술 개발은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기술 개발은? 그러니까 R&D 왜냐하면 아직 이제 상용화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기술 개발이 한참.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들은 굉장히 요란한데 이게 상용화된 것이 이제 가동이 되려면 2030 2032년입니다. 미국 같은 케이스가. 32년이 지금 가장 빠르고요. 뭐 그 전에 데모 플랜트 정도는 나올 수 있겠으나 2030년이면 상업화된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아닙니다. 2032년 정도는 돼야지 SMR의 뉴스케일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뭐 오클로 같은 데는 2028년부터 자기들이 데모 플랜트에서 오클로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기술 경쟁은 하고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된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존재하던 그런 이제 기술이고. 그러니까 상용화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요. 보는 시간마다 다릅니다. 이 SMR 쪽에서는 폐기물도 적게 나오고 우리가 모듈화를 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가게 되면 단가가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 있고요. 적은 것은 한 5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근데 현실로 보면 여전히 뭐 기본적인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규모의 경제가 후퇴되는 거잖아요. 대형이 아닌 소형 원전으로 가는데 그게 과연 규모의 경제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대표님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의 이슈가 있습니다. 폐기물. 원전이 작아지게 되면 코어가 작아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뉴트론이라는 그 방사성 폐기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런 이제 대표님께 한번 조금 더 들어볼까요? 그런 조금 쉽게 그 폐기물 이슈라는 게 뭐예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이론적으로 핵 폐기물을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피는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같은 용량으로 비교하면 더 많아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군. 단위당 뭐 비용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용량이 커지면 예. 작은 것보다 생산되는 폐기물은 더 작아지는 거죠. 예. 비교를 해보면 결국 절대치로 비교하는 것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우리는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원전 수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턴키로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제작 공급 중심으로 우리가 턴키로 하지 말고 그렇게 전환을 하고 제작 공급이요. 제작해서 물건 파는 쪽으로 수출을 그런 쪽으로 좀 전략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턴키로 들어가려고 주도를 하면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고 또 웨스팅하우스한테 돈 줄 거 다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번에 좀 논란이 있었죠. 그럼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불리해진단 말이죠. 근데 물건을 파는 쪽으로 하면 우리가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네, 제작해서 공급하는. 미국이 못하니까요. 근데 이게 제작해서 공급하고 수출을 하려면 모든 수출 산업이라는 게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새로 짓지도 않는 나라에서 수출은 열심히 하겠다는 건 일반 상식으로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거 가지고 원전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공격했죠. 근데 이번에는 원전업계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웨스팅하우스하고 불공정 계약을 한 거는 원전업계잖아요. 불공정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보면 원전 수출을 하는 지역이 우리는 개도국 쪽으로만 국한돼 있기도 하고. 네, 그렇게 주중을 하고 또 미국과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에서 협력을 위해서 유럽에 양보를 했다고 한수원은 설명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미국, 유럽, 일본을 못 하잖아요, 한국이. 근데 미국과 독자적으로는. 다른 협력을 하는 거죠, 원전 협력을. 이번에 그 원전 협력이라는 것은 관세 협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원전업계의 해석이고요. 근데 제 해석은 뭐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민간 기업이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민간 기업이기도 하고 주요 주주들이 다 상장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 주주들 입장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한국과의 이런 계약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파기를 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미국에서 한국이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기존의 계약보다는 더 좋은 조건이 돼야지 이 주주들이 허락을 해주겠죠. 안 그러면 소송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한국에다가 이거보다 더 좋은 계약을 가져오면 해주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한국이 원전을 건설하되 리스크를 부담을 해라. 리스크를 떠안아라. 우리는 우리의 핵심 엔지니어링과 주요 기자재를 납품을 하겠다. 이런 계약이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꿔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한국 원전업계한테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계약이 될 수가 있겠죠. 미국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유럽을 양보했다는데 유럽을 양보하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아닌 얘기입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팩트로. 미국 법에 의해서 수출이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들어가는 것도 미국 법에 의해서 통제 대상입니다. 미국 들어가는 것도 유럽뿐만이 아니라 다만 웨스팅하우스랑 이렇게 협약을 한 거는 한국이 가격이 너무 싸게 치고 들어오니까 하청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겠다. 우리가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 통제에 의해서 우리가 그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웨스팅하우스가 하청 구조로 만들어 놓고 세계 시장을 유익한 세계 시장, 유리한 세계 시장은 프랑스 EDF하고 웨스팅하우스 양자 구도로 가겠다 이런 의지가 이번에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 협약한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병화 의원님,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대로 이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대한다면 이제 좀 증권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분야, 뭐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회사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풍력, 태양광 우리 밸류체인이 다 있죠, 업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SK 오션 플랜트가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요. SK 오션 플랜트. CS 윈드는 타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은 뭐 우리가 잘 아는 하나 솔루션, 그다음에 HD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태양광 모듈 셀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 있어서 뭐 긍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트럼프의 리스크가 없고 국내의 어떤 이런 변화에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를 이제 투자들 입장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걸까요? 그게 이제 뭐 SK 오션 플랜트가 그래서 가장 이제 좋습니다. 왜냐하면 SK 오션 플랜트는 대만 해상풍력과 우리나라 해상풍력만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만과 우리나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다 뭐 전혀 트럼프 이슈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독자적인 성장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좀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도 가장 좋았고요. 원전주들은 지금 더 날개를 또 다 꺾이는 겁니까 이제? 일단 원전주들은 우리의 정책은 사실은 좀 제한적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몇 기나 더 짓겠습니까?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네, 짓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제 스토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미국의 AI 스토리 거기에 따른 이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데 과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현실화될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이때까지는 다 이제 그냥 어그리먼트거든요. 협약입니다. 협약.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력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최종 계약이 언제쯤 되느냐, 그 규모가 얼마쯤 되느냐, 그리고 그걸 했을 때 과연 전력 공급 단가는 어느 정도쯤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길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런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인 대표는 이 원자력 안전과 이제 미래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기존 운영하는 원전들의 안전 이게 지금 수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짧고 연장이 잘 안 되고 있다. 충분히 연장했을 수 있는데 지금 중단돼 있다. 그런 원전이 몇 개 있다. 그렇죠. 더 쉽게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원전업계에서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전을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원래 설계를 40년 전에 한 거고 낡은 기준에 따라서 이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건설할 때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없었죠. TMI 사건 없었죠.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어놓고 나니까 이게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맞춰서 짓고 그러니까 이제 수명 연장을 하는 시점에서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재평가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여의치 않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이제 주민들하고 또는 시민들하고 이게 좀 논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쪽에서는 최대한 안전 기준을 낮춰서 어떻게든 피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다수기라든가 후쿠시마에서 하나만 사고 난 게 아니라 4개 호기가 다 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새로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려면 이것저것 뭐 만들어서 새로 붙이고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됐느냐. 그럼 규제기관이 그거를 제대로 했다라고 얘기해도 계속 의문점이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정보를 좀 알리고 제대로 된 최신 기준을 적용해서 국민한테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합니다. 한병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답변을 부탁하고 싶은데요. 지금 에너지 분야가 조직 개편으로 환경부로 들어가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이제 바뀔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정책이 그리 가면 어떻게 되냐? 규제와 진흥이 함께 있는 게 조금 곤란하다. 이런 지적들을 이제 산업계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저는 규제와 진흥은 사실은 한 부처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꼴찌거든요. 꼴찌인 국가라서. 그러니까 지금 몇 %나 되죠, 원전에? 10%가 안 됩니다. 10% 재생에너지 비중이. 원전이 32%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늘려야 되는 건 재생에너지죠. 원전 가지고 왈가왈부할 원전은 그냥 지금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정책으로서는 규제와 육성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지 그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게 이제 EU의 전기차 육성 정책, 중국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규제를 두고 그 밑에서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줄 때 가장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